일본은 2003년부터 자신들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수집위성 IGS로 호칭되는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총 8대 이상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대형 정찰위성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2018년에 중국과 센카쿠 열도 갈등이 심화하자 초소형 정찰4호 위성을 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오카에 위치한 위성벤처 기업인 IQPS사가 개발한 중량 100kg급의 초소형 쌀위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IQPS사는 초소형 쌀위성인 이자나기를 2019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직경이 3.6m에 달하는 안테나를 갖추고도 그 전체 중량이 130kg에 불과합니다. IQPS사가 개발한 이자나기 위성의 쌀레이더는 300km 고도에서 1m 수준, 600km 고도에서는 3에서 5m 수준의 해상도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총 36대 초소형 쌀위성을 발사해 10분 간격으로 전지구 감시를 수행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한국과 중국의 수상전투함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추적하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레이더처럼 전자기파가 아닌 영상으로 바다 위를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한 국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현대 첨단 군대는 다기능 레이더 MFR을 통해 탐지, 추적, 식별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마저도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국들은 단일화된 레이더 주파수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광받는 MFR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기능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장점과 탐지 모드를 위한 측정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탐지 즉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상과 하늘의 이야기이고 해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많은 해상 표적 탐지 기법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측정된 해상 신호에 대해 효과적 해상 표적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우 짧은 측정 시간을 갖는 MFR 탐지 모드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은 위성으로 저궤도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7월 15일에는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ASM-3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2017년 7월까지 XASM-3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해 모두 15번의 발사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방위성은 XAMSM-3를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일부 개량해 사거리를 기존 200km 수준에서 400km 수준으로 늘리는 성능 개량 사업을 곧바로 개시했는데요. 그 소식이 없다가 지난해 공개된 SAM-3는 기존 XASM-3가 전장 약 6m에 중량이 940kg인 것과 비교해 전장은 그대로 두고 연료량을 늘려 전체 중량이 1100kg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사거리를 2배로 늘리기 위해 내부의 추진 연료를 더욱 증대시킨 것입니다. ASM-3의 최대 속도는 마 3을 넘어가며 적의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CCN 기술과 함께 링크 16 기반의 장거리 데이터 링크 유도 체계도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일본은 한국에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위협국인 중국은 아예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아 현재 8대 이상의 해양 감시 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연히 비슷한 초소형 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들 초소형 정찰 위성과 장거리 대한미사일을 제대로 연동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한반도 근해에서는 어떠한 수상함도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설령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라도 인공위성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조합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일본, 중국의 지고는 못 사는 한국도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부터 8년간 총 2130억 원을 투입해 광학해상도 1m급 초소형 위성인 아이타프리 한 대를 2024년까지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위성 10대도 2026에서 2027년까지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 후속 위성 중에는 X밴드 레이더를 장착한 중량 100kg급의 쌀위성이 있습니다. 4.5m의 안테나를 활용해 고도 600km에서 5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주도로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소형 위성이 위협적인 이유는 통상적인 정찰 위성의 발사 및 제작 비용이 약 3천억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초소형 위성은 약 10억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사 계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1000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36대의 초소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일본 해상자에 대해 수상함들을 우주에서 손바닥 보듯이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수상 전투함에 대한 위협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배치한 둥펑 17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800km 수준의 종말 단계에서도 마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일본도 2028년까지 대함 공격이 가능한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뒤질리 없는 한국도 대함 공격 능력을 가진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북아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마하 5급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치 역시 시기는 대략 2030년 초반으로 예견하고 있는데요. 결국 2030년 이후에는 한반도 근해에서는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마저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한국 해군은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 해군은 크게 4가지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대 초소형 감시위성 활용, 유령함대 사업, 장보고 3급용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무기, 한국형 잠수함의 혁신적 소음 감술 기술 도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장기적 안목에서 미 해군의 F-35C와 FA-18EF 블록3를 위한 MQ-25 스팅레이 무인급유기 72대 배치 사업도 한국 해군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까운 미래의 동북아 해상에서는 한중일 해상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이란 것이죠. 여기에 핵심 중 하나가 극초음 순항 미사일로 서로 상대 국가 수상함에 발을 묶어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스텔스함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무인수상정, 우수한 정숙성을 가진 잠수함으로 전력의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 전력인 장보고 3급이나 손원 1급 잠수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정숙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보고 3급 개발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소음 추적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를 육성하고자 지난 2014년에 군용 특수선에 특화된 특수성능연구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와 국내 최고 사양의 공동수조 및 함정추진체계 육상시험 설비인 LBTS 무장장치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국방과학연구소가 혁신적인 소음 감소 기술인 120N급 3축 능동 마운트 설계 기술 개발을 발표했는데요. 120N급 3축 능동 마운트 설계 기술은 선박에 있어서 진동 및 소음 특성을 감소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소음은 잠수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술은 운송체 자체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소음을 극한으로 줄여 잠수함의 음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기계장치에서 발생되는 진동소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구조, 전달음까지 모두 차단해 디젤 잠수함의 단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장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한국 해군의 새로운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CFRP 복합체 프로펠러 개발 사업과 유체 소음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KDDX급 수상함들을 스텔스함으로 둔갑시켜 유령함대로 만들어줄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까지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는 미국의 F-35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의 성능을 압도합니다. TI-3CN 맥신은 기존 금속 자폐 소재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 소재 기술인데요. 고직접 모바일 전자통신기기, 전자파, 자폐 및 스텔스 등 국방기술뿐만 아니라 민가군 모두 활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전파 흡수율이 무려 99% 이상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간단한 열 처리를 통해 유효 유전율 및 유효 투자율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매우 우수한 전자기파 흡수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약 40마이크로미터 두께에서 116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한국의 맥신 기술은 아주 얇고 가벼우면서도 자유자재로 성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활용 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량 양상되면 한국은 미 해군의 주말트함처럼 세계 제1의 유령 함대를 한국 기술로 창단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됩니다. 한국 해군은 동북아 전력 증강 경쟁에는 가장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 한국 해군의 현 주소는 동북아 해군 중에 미래 해전 방향성에 가장 근접한 해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초소형 사 인공위성,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장보고스리용 탑재용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잠수함 차원 기술을 비롯해 함선의 스텔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맥신 기술까지 완료된다면 한국은 동북아 최약세 해군이라는 말도 이제 옛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